우선 북한은 한미군 따라잡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모르지만 껍질은 빨리 만들어서 과시하는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인티그레이션, 통합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얼마나 기능을 발휘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걸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우리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런 데 자꾸 돈을 써서 네. 돈을 낭비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제대로 한번 해주겠지. За что? Скажите, вот за что? В чем мы виноваты? Перед кем?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2월 24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겼고요. 북한군까지 참전하면서 우리에게는 더 관심이 가는 전쟁이 됐는데요. 오늘은 국방 전문가인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과 함께 이 이야기부터 풀어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북한군들이 현대전을 경험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대표단 인사들이 KBS 기자를 만나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먼저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탈환과 재탈환, 극심한 소모전이 이어지는 전장의 최전선. 이곳에서 쓰이는 러시아 탄약의 절반은 북한이 제공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KN-23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까지 전장은 북한 무기의 시험대가 됐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리려 방한한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현황을 전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드론 전술 등을 배우며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고 공격 명중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is really threatening is that at the beginning they were really like unprepared. Now they are becoming more and more experienced. 또 북한군 11,000명 중 4,000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다시 2,000여 명을 충원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에 대해선 법적, 정책적 측면보다 정치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국과의 협력에 도움이 된다면 포로 송환을 외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There would be consideration of this. I mean, strong consideration, and because I think that the Ukrainian leadership is very keen to achieve peace. 대표단은 침략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받는다면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도 유사한 침략을 감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이 오랜 준비보다 이 한 번의 실전 경험이 특별히 이 능력을 좀 증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북한군이 네. 좀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엄청나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군은 사실 지금까지 이 한 6, 70년대에 구축한 재래식 무기는 사실상 그대로거든요. 네. 몇 개 일부 개량했지만 뭐 그대로고 사실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만 주력해 왔습니다. 예. 그것만 가지면 된다. 해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더라도 핵 미사일이 없으면 한미군 이기고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은
어쩌면 지금 굉장히 외통수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재래식 전력을 개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외통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뭐 유럽 안보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봤듯이 북한군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참전을 했지만 실전을 지금 거듭하고 이제 전쟁의 한 중심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군이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전해 보면 이 사람이 생존을 하려고 이 뭔가 활동하다 보면 평소에 자기의 능력이 100배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외신에도 보도됐지만 처음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이 보낸 드론을 맞닥뜨렸을 때 그 당황한 모습들이 외신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드론이 사격해서 하여튼 북한군을 이제 괴멸시키고 했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나갔나 말이죠. 네. 그 다음 드론이 날아오니까 사격을 했어요. 사격을 해서 드론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발전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드론에 대한 공격은 거꾸로 반대로 이제 북한군 또 그걸 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북한군이 그걸 수입하는 거죠. 북한군 또 전쟁 교훈 참관단이 있을 겁니다. 예. 많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전쟁 교훈이라는데 이거를 북한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예.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를 아주 뭐 굉장히 개량하겠죠. 여기에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무인기 기술까지 보태가지고 함께 이제 되니까 북한의 여러 전술이 이제 좋아진다고 볼 수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군의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우려가 좀 되는데요. 이 러시아에서 사용한 포탄의 절반 가량이 북한에서 공급됐다고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어떤 무기가 갖고 이게 북한군의 작전 능력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북한이 사실 한반도 전쟁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포탄을 먼저 쏘아가지고 예. 우리 한국군이 대한민국군이 상당히 뭡니까 위협적이고 타격을 입도록 예. 한 뒤에 이제 뭐 탱커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전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포탄이 한 1,000만 발 정도를 러시아에 보냈다는 거죠. 이번에요? 네, 사실은 그거는 아주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 보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한군 포탄 그리고 심지어는 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 우리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장사정포라고 하는데 그 두 개까지 보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게다가 KN-23이라고 하는 단거리 전술 유도 무기까지 보냈죠. 예. 170mm, 240mm 이 장사정포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포탄인가요? 이 두 가지는 일단 사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예. 이게 휴전선 바로 북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걸 발사를 하면 거의 수원선까지 날아갑니다. 한 60km 이상. 그럼 뭐 거의 수도권 전체를 그렇습니다. 위협을 다 주는 거죠. 커버한다고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엄청나게 위협적이죠. 예. 그래서 한미군이 이에 대응하는 이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지고 있는 포탄을 대량으로 보내서 이걸 이제 실전에 써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효과를 느꼈을 텐데요. 네. 네네. 야, 이거 굉장히 우려가 되는. 예. 그 연평도 포격 도발 기억나실 겁니다. 예. 북한군이 쏜 포탄 중에서 절반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네. 절반만 그때 이제 연평도에 떨어졌거든요. 예. 그 정도 포탄의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예. 낮은데 그런 것도 개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다시 한번 이 좀 장사정포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이걸 빼서 러시아로 이제 그 휴전선에 있던 거를 빼서 가져간 걸까요? 아니면 북한군이 좀 생산을 해서 러시아로 이 포탄을 좀 보낸 걸까요? 사실은 이런 무기 체계를 갑자기 단기간에 생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적어도 한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어디서 뺐을까? 전방에 있는 수도권 북방에 한 300여 문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정보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전에 발표도 했었고 했는데 그걸 빼려는 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북한군의 이 뭡니까 우리 같은 군사령부급에 이런 예. 것들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런 포병들을 직접 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휴전선에 배치된 것을 뭐 다 빼서 보내진 않았겠지만 예. 북한 내부에 있는 뭐 휴전선을 제외한 북한의 어떤 요충 지역에 있는 포탄은 아마 맞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가져갔을 것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북한으로서도 뭐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능력은 뭐 저희가 없다고 거의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선택을 지금 하고 했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이 왜 이렇게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1000만 발이라는 그 포탄이 우리 군도 이 포탄을 비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넣었거든요. 예. 북한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북한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네. 그런데 그걸 1000만 발 가까운 걸 뽑아서 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쟁 수행 능력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왜 그랬을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오래된 포탄들입니다. 네. 불발탄이 아마 적어도 한 절반은 될 겁니다. 두 개 중에 한 개는 폭발 안 될 수는 예. 있는데 그 관리비도 많이 듭니다. 그 제대로 하려면 이 포탄을 잘 캐닝 아시죠? 캔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공기도 안 들어가고 해서 잘 되는데 이걸 잘 보관을 못하고 해서 북한은 관리비도 많이 드니까 예. 그걸 보내주고 제 생각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심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이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전술 핵무기를 쏘면은 한 반경 1km 이내가 완전히 괴멸되거든요. 예. 몇 발 쏘면은 우리 한국군 전방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를 쓰면은 그런 포탄이 필요가 없죠. 뭐 그렇게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들은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라고 그 법을 만든 게 있습니다. 몇 네. 년 전에 그 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170mm 자주포 그리고 240mm 이제 방사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앞서 말씀하신 KN-23 네.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에서 실전 검증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로 느껴지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그 과거 러시아에 이스칸데르 M이라고 하는 전술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모방하고 또 우리 한국군, 우리 현무2라고 우리가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그걸 어떻게 해킹한 것 같아요. 예. 이 지금 그 KN-13이 공중 기동하는 걸 보면 우리가 개발한 거랑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400km 가량 날아갑니다. 400km. 네. 그래서 전방에 쏘면 우리 한반도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다 우리 남한을 다 예. 석권할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거의 경남, 전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죠. 예, 위협이 뭐 되겠네요. 고온까지는 못 날아가겠지만 네, 네, 네. 웬만한 데 다 갈 수 있죠. 그런데다 그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예. 전술 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고요. 이것은 이제 그 북한의 이제 그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예. 고정 진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옆에 이제 방열을 배치하는 것도 딱 제한돼 있어서 이제 뻔하고 우리가 대응하기 쉬운데 예. 북한의 이제 KN-23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 위에 올라가 있어서 예. 이 차량이 막 옮겨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쏘고 그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에겐 아주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전에 이제 부회장님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이제 170mm와 240mm보다 이 KN-23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네.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그 장사정포가 뭐 위협적이지 않다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예. 꼭 위협적이지 않다보다는 그게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무수할 필요는 없다. 예. 우리가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그렇군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다극 체제가 되면서 이 K 방산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 좀 위상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도 이런 좀 뭐 말하자면은 NK 방산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은 네. 북한도 이런 방산에 대한 좀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북한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무기를 파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과거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예. 미사일 전쟁이었습니다. 그 두 개 다 북한 미사일로 싸운 겁니다. 아, 예, 북한이 스커드 개발해서 수출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 과거에 그 저기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건 때도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낸 게 북한이 그 무기 의뢰 카탈로그를 해외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걸 예. 찾아가지고 북한 건지 알았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제 북한이 저걸 하면은 이번에 이제 러시아에서 쏘고 하는 것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쏘는 무기들은 아마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 이란이나 또 예멘 반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거기서 그렇군요. 실증이 되면 그거는 해외 판매가 되죠. 수출할 수 있고. 예. 지금 대북 제재가 거의 무너졌기 때문에 네네. 북한은 이번을 아주 그 방산 수출의 기회로 삼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호크를 모방한 무인 정찰기를 북한이 직접 만들어서 시험 중인 것이 이제 위성 사진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북한 방현 공군 기지에 무인 정찰기로 보이는 기체가 눈에 띕니다. 북한이 2023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샛별 4호와 외관은 동일한데 날개 길이가 35m에서 40m로 약 5m 더 길어졌습니다. 미국 내 북한 전문 매체 NK프로는 민간 위성업체가 최근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신형 무인 정찰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샛별 4호는 미국의 고고도 정찰 무인기 글로벌 호크와 매우 흡사한데 북한이 해킹 등으로 설계도를 무단 입수해 복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글로벌 호크의 날개는 39.8m인데 이번 무인 정찰기는 크기마저 따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20km 상공에서도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42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이 3,000km 수준으로 한반도를 넘어섭니다. 통상 무인기가 커지면 작전 반경과 성능 등이 향상되는데 위성 등 통신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북한의 신형 정찰기가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NHK 방송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협력을 받아 무인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의 무인기 양산이 올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네, 우선 미국의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이제 어떤 정찰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북한이 왜 이걸 또 따라하는 걸까요? 우선 북한은 한미군 따라잡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우리 군이 신형 무기를 갖추면 북한이 그걸 내용은 모르지만 껍질은 빨리 만들어서 과시하는 그렇게 있습니다. 네. 이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것은 유투기라고 들어보셨죠? 유투기는 이제 굉장히 커져 한 20km 상공에서 떠다니면서 휴전선 바로 남쪽에서 동서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평양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 평양 엄청나게 먼 것 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평양까지 촬영해가지고 움직임을 파악하거든요. 아, 굉장히 그게 가능하군요. 가능합니다. 네. 글로벌 호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0km 상공에서 30cm 농구공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띄울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 그 국방과학연구소 해킹한 적이 있고 방산업체도 해킹한 적이 있고 북한 해킹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아마 미국 거도 해킹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만들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에서도 무인기를 만드는 걸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외신에 보도가 나오던데 그렇다면 무인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cm, 20km 상공에서 30cm 물체까지 보고 휴전선 남쪽에서 평양까지 관찰할 수 있는, 정찰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정찰 장치를 거기 붙여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찰한 것들을 빠른 시간 동안 그 디지털로 지상으로 전송해서 지상에서 그걸 분석해서 필요한 부대에 또 나눠주고 네. 그 부대에서 오면은 그걸 가지고 빨리 정보 수정을 해서 표적을 갖다가 바꾸고 뭐 이런 이제 이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네. 과연 북한이 그것까지 했겠는가? 예. 껍질을 만들 수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다 업체들을 다 해킹해가지고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까지 인티그레이션 통합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껍데기 따라잡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스포츠에서도 이제 호크아이라는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투시를 해서 볼 수 있는 건데 이 글로벌 호크를 모방한 북한의 무인 정찰기가 이 하드웨어는 갖췄을지 몰라도 이 소프트웨어까지는 디테일하게 맞습니다. 따라잡지는 못했을 것이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거는 이 북한의 해킹 능력이라 그럴까요? 그 모방 실력이 최근에 와서는 좀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 그 속에 있는 그 정찰 장비들 예. 거기에 이제 그 아마 저기 좀 전에 보시면은 그 글로벌 호크 아래에 뭐 동그란 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첨단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소자도 있고 뭐 있는 그 들어간 장비들이 조그만 소자들까지도 네. 전부 다 전략 물품이어서 수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수출하면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갖췄다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가 많은 북한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신형 뭐 정찰기를 비롯한 여러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따라잡기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저희가 볼 수 예. 있는데요. 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개조 중인 옛 소련제 전략 수송기에 대형 레이돔이 올려졌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북한의 첫 공중 조기 경보기가 완성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KBS 보도에서 봤습니다. 어제 나왔죠. 예. 나왔는데 이게 이제 IL 76이라고 일류신 76이라고 하는 전략 수송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거기에 이제 그 접시 같은 동그란 걸 얹어가지고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이제 과거에 썼죠. 예, 지금 뭐 선명하진 않지만 예, 이제 예. 북한의 수송기가 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제 그 동그란 게 그게 안테나입니다. 네. 접시 같은 게 저 위에 올라붙습니다. 붙는데 이게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면은 지상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물체들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군 공군기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적기들도 다 파악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적기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 우리 공군이라면 우리도 이제 그 지금 AWACS라고 있거든요. 예.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를 갖고 있고 현재 예. 4개를 추가로 이제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 번 뜨면 8시간 동안 떠 있습니다. 그렇군요. 24시간 계속 떠 있는 거죠. 떠 있으면서 북한 공군에서 오는 적기를 파악해서 우리 공군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타격해라, 공격해라 이렇게 거의 공중에 있는 이게 사령탑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려면은 안테나도 좋아야 되고 이 정보들을 서로 이제 나눠주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거기에도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저걸 한 것은 러시아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니까 그 시스템을 받았겠죠. 받았기 때문에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조경호 통제기를 갖추는데 예. 저게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고 최소한 4대는 있어야 됩니다. 네. 뭐 8시간이라고 보면은 계속 24시간 그래서 한 대는 대기하고 예.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번 시도해 본 건데 얼마나 기능을 발휘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죠. 예. 저것 또한 따라잡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이렇게 이 남한군 못지않게 뭐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하니까 껍질이라도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 상공을 감시하는 이 공중 조기 경보기 이제 북한이 역시 따라잡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이제 AWACS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걸 만드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거든요. 예. 근데 어차피 우리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기능적으로는 안 되니까 북한이 그런데 자꾸 돈을 써서 네. 돈을 낭비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굳이 뭐 관심을 표현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경쟁이 안 되는 무기들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이제 가장 힘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좀 메모해둔 게 있습니다. 그 네. ADEX, ADEX 2025에 대해서 이제 힘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에어쇼인지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떤 의미가 올해 열린다는 의미가 어디에 좀 있을까요? 네, 그 ADEX, ADEX 는 이제 과거에 서울 에어쇼라고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그 서울 에어쇼와 방산 전시회를 합친 겁니다. 네. 에어쇼와 디펜스 엑지비션, 방산 전시회를 합친 게 지금 ADEX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올해부터는 세계 3대 에어쇼 방산 전시회가 됩니다. 아, 그 정도 규모입니까?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건 파리 에어쇼가 제일 크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영국에서 열리는 판볼 에어쇼, 예. 런던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데 사실 그 다음은 싱가포르, 사우디 이런 데서 열리는 게 있고 우리가 5번째였는데 예. 우리가 이번에 다 제치고 파리와 판보르 다음 서열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서울에서 열리는 이 에어쇼가 방산 전시회가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군데는 좀 많이 참여하고 어떤 데는 좀 적게 하고 이런 뭐 강약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겠죠. 서울에 아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기회를 삼으려 하고요. 그래서 이번 ADEX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K방산의 예. 진격과 함께 ADEX도 함께 진격으로 해서 세계 3대 에어쇼가 됩니다. 예. 일단은 말씀드리면서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이 에어쇼에 어떤 비행기가 투입이 되고 우리가 좀 어떤 이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까요? 그 지난 2년 전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ADEX는 2년 전에 열렸을 때는 사실 미 공군에서 많이 도와줘서 예. 미 공군 전투기들이 거의 다 왔었습니다. F-22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심지어 유투기까지 다 왔었죠. F-35도 있고 우리도 F-35 당시에 이제 그 테스트 중이던 KF-21 또 이제 시험 비행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KF-21이 이제 내년부터 납품이 됩니다. 그렇군요. 납품이 되니까 완벽한 KF-21이 이제 공개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기동도 더 많이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KF-21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예. 이와 함께 지금은 유인 전투기에다가 무인 전투기를 합쳐가지고 가는 유무인 복합 전투기 체제로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점을 두고 있는 게 KF-21 전투기를 개발한 KAI 카이도 무인 전투기를 만드는 게 있고 예.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개발한 무인 전투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아마 이게 앞으로 공중 전투를 아마 좌지우지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세계 3대 에어쇼, 네. ADEX 2025 벌써부터 이제 관심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뭐 저희가 UAM이라는 단어는 네. 줄곧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AAM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AAM, UAM관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 우주관까지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기존에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AAM 또는 UAM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우주 경제, 우주 산업이 이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아마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도 빨리 쫓아가자. 쫓아가려면 우리가 시장을 열려면 국민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주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번 특별 전시관에서 보여주자. 예. 그 AAM 관련된 알파에서 오메가 영화 제5원소라고 보셨는지 네네.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빌딩 사이로 그 자동차 같은 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게 AAM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15년쯤 되면 아주 일반화됩니다. 그리고 2050년쯤 되면 그게 이제 AM이 9조 달러, 전 세계 시장이 9조 달러쯤 된다고 합니다. 9조 달러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지금 반도체와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큰 산업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고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기술로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고 우주 뭐 굉장히 나무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굉장히 가까워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지금 며칠 내로 스타쉽 8번째 예. 발사를 하거든요. 스페이스X요? 스페이스X가 스타쉽 8번째 발사를 할 텐데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은 2026년까지 5번인가 6번인가를 계속 쏩니다. 예. 그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유인 우주선이 화성으로 갑니다. 네. 무인은 가겠지만 화성으로 한 5개 가거든요. 그럼 화성 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화성만 개발되면 화성에서 주거지도 만들고 달의 전진기지도 만들고 소행성에 가서 자원도 채굴하고 이게 아주 일반화되는 게 예. 머지않았고 10년 이내로 거의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 빨리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여주자. 우리도 굉장한 능력이 갖추고 있다. 용기를 갖고 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특별 전시관 AM과 우주관 2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 북한군의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무기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아덱스 2025 서울 에어쇼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김민석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